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2기를 출발하는데 그때 세제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로는 최근에 그 IMF 방문단이 와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쭉 얘기하면서 특히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 트럼프 하방 리스크, 트럼프의 제도 변화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자,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승패를 갈라놓은 것이 나는 조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세 공약은 뭐였고, 이에 대응하는 공화당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어땠는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 건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인데요. 그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원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법인세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그럼 세수가 줄 텐데 그건 관세로 다 충원하겠다. 그래서 관세 공약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자, 그럼 관세가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관세가 다른 국내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다 종업원 팁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공약을 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하원이 다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팁의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그런 법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종업원 팁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서 과세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팁세가 물가 전체 수준이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된 차이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그래도 지방세가 있긴 하지만 지방세를 다 국회가 어떤 세목도 정하고 다 세율도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방에 배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세라지만 지방이 입법권을, 세법의 입법권을 안 가진 참 부분적인 지방세인데, 미국 스테이트 텍스는 미국의 주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주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의회도 상하원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테이트 밑에 로컬 거버먼트가 있는데 시티, 카운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이지만 그렇게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시티, 카운티에도 또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지방의회하고 똑같이. 그래서 시티, 카운티가 또 자기의 그 어떤 세율을 정하는 입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 텍스가 있는데, 자, 이 스테이트 텍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음번에 있는 판매세입니다. 세일즈 텍스. 그러니까 스테이트 텍스 중에 세일즈 텍스가 아닌 스테이트 텍스로서 인컴 텍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전체적으로 트럼프 세제에 대응하는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에 IMF 사절단이 와서 한국 미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까지 7월에도 발표하고 10월에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11월에 다시 한번 수정본을 발표하면서 2024년 금년 말까지는 최초에 7월에 2.5% 이러던 거를 2.2%로 하향 조정하고요. 내년에 대해서는 기존은 2.2%를 전망치로 내놨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이런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IMF가 나쁘게 전망했는가 했더니 한국은행은 곧바로 한 일주 조금 더 지나서 1.9%라고 전망치를, 우리 그 내년도 전망치 IMF가 2.0이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1.9로 떨어뜨리고, 또
어제 또 골드만삭스가 느닷없이 또 1.8%로 이게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는 안 되고 1%대에서 전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IMF 한국미션단이 2주간의 연례 협의를 가졌는데요. 뭐 이 전망치 조정뿐만 아니라 기타 분석 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책임자가 인도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성실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해서 고려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에 제가 내놓는 것이 트럼프 2기 출범을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래서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큰 경고가 되겠고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이 한국 오니까 저 IMF 미션단이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나라라고 이렇게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국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방위비 부담 이런 얘기도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또 일부 이제 해외에서 신용평가기관 이런 데서는 한국은 대응하는 수단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뭐 조선업이 세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세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불리하진 않지만은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MF 미션단이 우리 정책 우선순위를 이렇게 3개를 내놨는데 상당히 적절한 지적입니다. 혁신을 강화해라. 참 모든 부분에 기업 부분이나 뭐 산업 부분 어디에는 혁신이 부족하다. 혁신을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해라. 지금 이거는 미국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급망이 쏠려 있는 것은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출,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좀 더 촉진해서 더 노력하라, 이런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재정구조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고령화가 계속 진출되니까 지출 요인은 굉장히 증가합니다. 특히 연금제도, 이게 뭐 연금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대폭 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거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국가 부채 너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세입은 확충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라, 그렇게 해서 재정구조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출산율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주문을 했습니다. 노령인구가 이렇게 증가해서 이제 일부 노령인구가 좀 기존의 기술력이 포함된 데가 아닌 어떤 손도끼 정도의 노동을 공급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젊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 그 부분의 노동력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외국 근로자들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참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우선 청년들의 교육 시스템이 좀 자기 생산성과 자기가 평생 직장으로 잡아서 어떤 생산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육성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걸 여기 보면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대한민국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한 점, 이게 특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조세 정책이 갈라놓은 미국 대선, 이거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가장 사실은 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민 정책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버스를 탈 때 보면은 내가 탈 때는 복잡해도 좀 들어가게 하는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더 그만 받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모든 인간의 심정인데요. 이 뭐 이민 들어온 남미, 이게 스페니시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민에 굉장히 우호적일 거라고 본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 생각이었는데, 이쪽에서 하도 지금 어떤
불법 이민이 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홈레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돼서 그런 어떤 국경 근처에 있는 주, 조지아나 뭐 아리조나나 저쪽에 캘리포니아도 민주당 득표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또 주목하는 부분은 이 조세 정책을 놓고 한 공약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안 떠져보고 공약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는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 21%, 이거는 그 트럼프가 35에서 21로 막 대폭 깎았던 세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원상은 못 시키고 28%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에 해리스 정권 하에서 OECD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세금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28% 뛰면 OECD 평균보다도 높아지고 아주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최고 세율 28% 인상, 이게 민주당 공약입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4.6%,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일반 소득만 있는 사람은 39.6%, 투자 소득세에 해당되면은 이게 44.6%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1억 달러를 보유한 이상을 보유한 그 개인은 주택, 채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자본이익도 그러니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값은 올랐지만 처분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미실현 단계에서 25%의 세율을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10년간에 5,020억 달러를 과세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주들이나 월가의 주식 투자자들은 이거는 나중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자본 이득만 생기면 25%를 과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을 저해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월가나 이런 쪽에서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가 있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지지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화당 트럼프 공약은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21%를 우선 1%를 더 낮추고 20%로 인하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생산기업은 이걸 15%까지로, 그러니까 5% 깎아서 15%까지 추가 인하하도록 이게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트럼프 공약입니다. 자, 그 법인세 15%를 미국에서 강행을 하면은 뭐 OECD 국가 또 한국도 참 이게 경쟁력에서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또 2025년 말로 종료되는 TCJA, 이게 TCJA라는 게 옛날에 트럼프가 그 세법을 개정한 그 세법의 내용입니다. Tax Cuts and Job Action 2017년도 건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소득세 상한을 37%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2025년에 마감되거든요. 그 세법의 한도가 존속기한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민주당이 이걸 더 2.6% 더 올려서 37%까지 상한을 잡았는데 이렇게 39.6%까지 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되면은 2025년 말에 자기의 1기의 개인소득세 감면 규정, 그게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연구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7%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부족한 건 어떻게 하겠냐? 관세를 하겠다는 거죠. 수입 물품에서는 보편 관세를 10%에서 20%까지 추가로 부과하겠다. 중국산은 60% 추가 부과하겠다. 그리고 무역 결제를 달러 이외의 통화로 하거나, 여기 중요한 점입니다. 자기 기축 통화인 달러를 보호해야 되는데 무역 결제를 다른 나라 통화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 브릭스가요.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인데
사우스 아프리카 이 5개국이 좀 미국을 반발해서 통화를 풀링을 어떻게 해서 무역 결제 수단을 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100% 추가 부과. 이거는 뭐 벌금이죠, 벌금. 벌금을 때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는 관세 100%를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FTA를 이용하기 위해서 멕시코가 미국하고 FTA가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차량을 생산하던 각 나라가 있었는데 그럼 관세가 이렇게 추가 부과되도록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인하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 뭐 이게 원론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법인세 인하된 금액만큼 현금이 더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투자에 대해서 수년제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가 증가되면은 주어진 이자 비용 율에 비해서는 수년제 가치가 플러스가 되면은 투자를 채택할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는 필연적으로 투자 증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채택할 요인을 높여지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증가해서 생산을 늘리면은 임금소득이 증가하겠죠, 일단. 그래서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그 수익성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 NPV가 플러스라는 거는 만들어서 팔면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은 배당소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임금소득, 배당소득이 증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세금 깎아준 것보다 세금이 총액이 늘어난다. 이런 효과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은 개인이 근로할 의욕, 사업할 의욕 이걸 증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그리고 소득 증가가 일어나면은 그걸로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 소비를 증가시키면 소비에 관한 세금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해서 또 어떤 기업이 형성돼서 또다시 소득 증가로 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율, 소득세율 다 인하로 가면은 이런 선순환 구도를 갔는데 반대로 법인세율과 소득세를 인상을 하면은 우선 투자 의견에서는 수년제 가치가 깎여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내야 되면은 그래서 투자안을 채택 안 할 요인이 생기죠.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올라가면은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나면 뭐 하는 일 없다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근로 의욕 저하로 혁신 자체가 가로막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번에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세율을 높여놔서 모든 투자 의욕 그다음에 근로 의욕 이게 저하되면은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아주 불안해져서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초래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 모든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그런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거죠. 자, 관세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관세라는 게 이제 WTO 협정에 의해서 국가별로 이제 제어의 수입 행위에 대한 부과, 과거에는 수출 행위에도 부과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 국민이 먹기도 부족한데 이걸 수출하겠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하도록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 이제 결국 대량 생산 체제에서 생산을 많이 할수록 코스트가 다운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수출하는 쪽이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부과해서 어떤 제한 수입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수출 쪽에다가 코스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총량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교역 상대국에
무역 적자 규모를 봐서 상위 10개국 보면은 중국이 아주 세계 1등입니다. 아니 뭐 중국 그 소비재 미국 각 가정을 그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점령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또 중국 상품 들쓰기 운동 뭐 이렇게 하는 시민단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회장집을 한번 뒤져봤더니까 모든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 뭐 이런 조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1등이고 멕시코가 FTA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한국도 일부 멕시코에 자동차 회사 가지고 있으니까 멕시코 수출에 잡혀 있겠죠. 베트남도 굉장히 수출이 많은데 베트남 수출도 한국 기업이 거기서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독일. 제가 이제 다시 독일 문제도 나중에 다른 편에서 다룰 텐데요. 독일이 이게 보니까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이외에 OECD 국가 중에는 1등입니다. 4위입니다. 이게 뭐 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월부터 9월 사이가 독일이 한 639억이네요. 그러니까 뭐 800억 넘어갔겠지, 연말까지 하면은요. 아일랜드는 우리가 세금 납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가서 회사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만은 아마도 저 반도체가 많이 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고유의 무역자가 있고 다른 나라의 생산 기지를 통해서 무역자를 내는 것도 있어서 미국 무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본, 캐나다, 인도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 시점에 부과된 관세, 요거를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영세율로 해서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를 계속 매기지만은 그 수출할 때까지 발생한 제한행위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은 영세율을 적용해서 모두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국가에서 부가가치를 모두 과세하고 수입 국가에서는 모두 반환한다. 그래서 수입 국가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영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쓰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세는 모두 주와 주하에 있는 그 로컬 단위에다가 이양을 해서 소비세는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소비세를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 못한 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처럼 이 미국은 이 주들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에서 그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낸 세금은 그 주가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해서 어떤 소비세를 주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쓰는 나라보다 미국은 수출에서 유리한 점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한 나라는 그러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혜택을 보느냐? 그거는 다시 계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과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이 어떤 수입을 좀 규제하겠다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은 교육 국가들은 이게 자기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정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종업원 팁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팁의 나라입니다. 우리 유럽 가면 팁 안 줘도 되잖아요. 미국에 이제 팁이 옛날에는 뭐 10%만 주면 된다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15, 20, 25 중에 동그라미 치라고 한 어떤 업자들도 있고 어느 때는 뭐 30%도 요구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이게 참 팁이 바깥보다 팁이 더 비싸져서 팁이 올라간 것이 굉장히 그 문제입니다. 근데 유럽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또 엄청 높거든요.
19%. 저 북유럽 가면 뭐 27%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부가가치세가 미국의 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은 또 팁도 받고 영업세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음식값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서비스 하는 데 갔을 때 그 팁 지출이 엄청나게 크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팁 수입이 있는 사람은 뭐 여러 사람 수는 많지만은 총 금액은 아마도 다른 수입보다는 작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팁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양당이 모두. 그러니까 같이 공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안 돼버렸죠. 둘 다 공약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팁은 요 규정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팁 소득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내놨는데 여기 보면은 자의적으로 지급해야 돼. 종업원한테 얼마 꼭 줘야 되는 거는 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도 되고 비현금성,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티켓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 뭐 사용권 이런 거 모든 다른 상품을 준 것도 팁이다. 그것도 평가를 해서 팁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팁에 해당되느냐는 것은 다음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우선 종업원이 고객이 강제성 없이 자유롭게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것 팁이다. 종업원이 고객이 금액을 결정할 정권을 가질 것. 그래서 지금 15, 20, 25 이렇게 해놓는 것도 그거에 이게 팁에 대한 제약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러나 고객이 선택할 거다 이런 거. 근데 예를 들면 팁은 우리 꼭 10% 받습니다. 그러면 요 조항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고용주 정책이나 지시를 받는 대상에 고용주가 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고용주가 미리 정해놓은 거. 그 다음에 고용주가 이 팁은 얼마씩 받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고객이 누가 받을 건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자기한테 직접 봉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는데 조리사들이 여러 가지 조리를 한다. 그럼 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고용주한테 나는 이 조리사들한테 준다 그래서 간접 팁. 그래서 간접적으로 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인디렉트 팁도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수령한 팁. 이것도 팁에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 이 받은 팁은 매일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되고 고용주는 이걸 기록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해야 된다. 자,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은 이 원천징수 당한 금액과 소득 자체를 자기 소득세 신고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팁도 근로소득 형태로 사회보장세까지 받아서 이렇게 신고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자가 그리고 종업원은 그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팁에 대해서 이 옛날에 현금으로 팁만 주고 이렇게 뭐 카드 없을 때는 거의 뭐 이렇게 팁세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이 객관적인 뭐 이 자료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팁 안 하다가 미국이 갑작스레 팁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 한국보다는 아주 사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이 뭐 일반화돼서 카드와 현금의 비율도 좀 잡을 수 있고 이러니까 팁에 대해서 과세를 미국 국세청이 강화를 했죠. 그래서 이 팁에 대해서 소득세는 아마도 비과세 하더라도 사회보장세는 그대로 과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낸 거를 나중에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세는 소셜 웰페어로 웰페어 베네핏으로 자기가 받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세까지 비과세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소득세만 비과세하는 이런 개정안을 공약을 공화당 민주당이 동시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요거 한국과 비교하겠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이 팁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것도 사업자한테 신고해야 되고 사업주가 그 기록을 유지해야 되고 국세청이 세무 신고를 받아갖고 적정성을 조사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에 세금 낸다는 거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이 팁이 뭐 직접 본인이 받는 수도 있고 또 이 받아서 나눠주는 팁도 한국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나눠주는 팁 이거는 팁이 아니다.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다 정리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호텔에서 텐텐 그래갖고 뭐 팁 10% 넣고 또 부가치 10% 뗀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종업원의 팁이라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다 집계를 해서 사업자는 그걸 사업소득으로 잡아가지고 또는 법인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나눠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주별로 가실 때 이제 팁세도 사실은 국세입니다. 연방세입니다. 연방세. 그래서 주별로 가셔야 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치권이 주별 자치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과세권도 다양하고 복잡한데 스테이트 가버먼트도 있고 로컬 가버먼트 있는데 로컬 가버먼트는 카운티하고 시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 주정부와 로컬 정부 간에 또 과세권도 이렇게 나누어서 행사합니다. 자, 이렇게 주별로 과세되는 텍스의 첫 번째가 인컴 텍스가 있습니다. 41개 주가 인컴 텍스를 부과하고 9개 주는 또 인컴 텍스를 부과 안 하는 주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10%인 지방소득세가 부과해서 49.5%가 맥시멈입니다. 자, 아까도 미국은 우리도 봤지만은 미국은 39.6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주별로 그 연방세 아니고 전체 자기가 소득을 계산하는데 9%까지 근로소득세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주별로. 그러니까 주세금, 지방세까지를 다 합하면 국세지방세까지를 다 합치면은 최고세율은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Personal Property Tax. 이거는 뭐 좀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뭐 차량, 보트, 레저용 이런 차량인데 거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또 Real Estate Tax, 토지나 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회재산세는 대개 주세로 부과하는데 Personal Property Tax는 Real Estate Tax는 대개 로컬 정부가 과세하는 수가 많습니다. 로컬 가버먼트가 Real Estate Tax의 세원은 그걸로 경찰 인력 이런 거에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로컬 가버먼트가 이렇게 과세하는 그런데 과세 근거는 뭐 시가나 뭐 위치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과세 가격을 정하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 시가 정하듯이 미국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세, 세일즈 텍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 주민이나 아니면 또 로컬 정부가 세일즈 텍스를 가능하면 과세하면은 그 로컬 자기 관할에서 구매하는 과세 대상자가 구매하는 뭐 그 주의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다 과세 대상자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재화에 부과하다가 요즘 서비스가 자꾸만 세일즈 텍스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이 재화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요. 요즘은 세일즈 텍스가 자꾸만 이게 서비스에 확대되는 추세다. 그 다음에 이 세일즈 텍스를 주정부가 하고 로컬 정부가 둘 중에 하나씩 거두거나 이렇게 안 하고 둘 다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우리나라 보도에서 텍사스주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거는 텍사스의 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세인 소득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돈을 벌면은 연방 소득세도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텍사스의 연방 법인세는 그대로 과세되고 지방세인 법인세는 텍사스주가
과세 대상에 열거 안 돼 있는데 코로나 그 뒤에 제가 설명해 주듯이 네바다, 오하이오, 텍사스, 워싱턴 이런 주는 주세인 법인세는 없지만은 총소득의 1%를 그로스리시 텍스 뭐 이걸 뭐 하여튼 총수입 세금 이걸로 해서 100만 달러 이상 소득 있으면 일단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세가 주정부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 텍스인 미국 판매세. 자, 미국의 국제적 조류는 부가가치세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스테이트의 힘이 아주 커서 스테이트가 세원으로 하던 세일즈 텍스를 오랫동안 스테이트 텍스로 과세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는 세제가 새로 도입되는 될 때도 스테이트 정부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5개 주가 스테이트 텍스인 판매세를 징수하고 38개 주는 로컬 정부가 또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뭐 뉴욕, 다 캘리포니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판매세와 주세의 로컬 세율 합계가 거의 10%, 부가치세만큼 10%까지 가는 주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주는 보면 상당히 가난한 주입니다. 가난한 주는 소득세로 과세하려니까 주민 소득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여튼 물건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로 잔뜩 과세합니다. 뭐 루이지아나나 테네시, 알칸사는 굉장히 가난한 주거든요. 알라바마나.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옆에 좀 더 싼 주로 옮겨가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 구매를 해서 자기 주의 어떤 세일즈 텍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판매세 부가의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다 물건이었는데, 그래서 뭐 가구, 그 다음에 식당 음식은 서비스가 아니라 그 음식 재료를 이렇게 쿠킹해서 결국 재화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화장품, 뭐 화장지 이런 거 컴퓨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클로징, 의류, 다음에 컨스트럭션 서비스가 갑작스레 등장을 하죠. 이때부터는 용역인데 요거는 좀 과세를 할 수 있겠다. 그 주별로 뭐 건물 짓는 서비스, 건물 수리 서비스 이거 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미터 파킹 이것도 과세를 하고요. 제일 이제 우리 한국 교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헤어카츠.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발료에도 이제 세일즈 텍스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에 우리가 재화, 용역 그럴 때 용역을 좀 확산해 나가는 단계가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민들이 많이 하는 드라이 클리닝도 이게 또 다 과세 대상으로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그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 소득세율 더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인하하는 겁니다. 자, 관세로 다 이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이게 법인들이 이제 한국 법인이 꼭 한국에서 사업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사업하면 미국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중과세 조정하는 뭐 약간 시스템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가 사업하는 장소에서 내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굳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인세율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미국과 경쟁력에서 떨어지면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은 또 그다음에 관세까지 가지고 위험하는데 미국으로 진출할 모티베이션이 더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너무 높은 우리나라의 세율.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세제에 발맞춰서 세율을 인하해야 되는데 이 국회가 지금 세율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기업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수출이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뭐 멕시코나 우회 수출 전략을 써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관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우선 미국의 현지 생산 비중, 현재 진출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그 방안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세, 미국 수출을 위해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에 진출해서 하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했는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다변화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대미 수출을 다른 나라, 뭐 유로존이나 아니면 그 외 에이션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다양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관세를 각각 국가별로 이렇게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센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조선업, 방산업 이런 건 아주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조선업은 사실 제가 조선에서 사회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얻은 지식에 의하면은 공장 입지 선정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용접이고 그다음에 또 도색이고 이런 건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나라에서는 이 용접도 어렵고 도색도 또 추우면 어렵기 때문에 그 조선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선업의 천적은 그 태풍입니다. 태풍. 미국 같은 허리케인 이런 거에서 골리앗 크레인을 쓰러뜨려 놓으면은 조선업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선업 입지상으로 좀 좋지 않은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옛날에 조선업 못 봤는데 일본도 태풍이 아주 그냥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아주 나쁜 나라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조선업은. 이걸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의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 어떤 기술 이런 걸 총집결해서 조선업을 통해서 조선업은 뭐 특별히 관세를 맞을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카드로 내놓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산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 또 어떤 무기 같은 거는 좀 보유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 방산업은 자기 나라 와서 방산을 봐라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다 어떤 보호가 국내 보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시설 입지에 제약을 있는 업종 이런 걸 좀 활용하고요. 미국 이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강화하는 자기 내국세는 낮추고 관세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걸 강력히 들고 나갈 텐데 이에 맞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떨 것인가? 우선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도 시급하고 상속증여세 같은 높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고율의 세제도 재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해외 생산 시설 위치 선정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좀 다시 결정하고 조선업, 방산업, 원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장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더 살려나가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